햇수로는 4년, 만으로 딱 3주년이 됐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업에 쫓기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역전다방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세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 자리 나와서 함께 하는 이야기 덕분에 좀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 나름의 공부하는 과정과 배움의 과정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제 공유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보람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역사와 전쟁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 더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다방 끝까지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여기 누가 오면 여기다 폭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호흡이 너무 긴 거 아니냐, 한 가지 주제를 너무 깊이 파지 않느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보는 거다, 그게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도요, 어떻게 하는 게 보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난 편에 했던 외전들 참 반응 좋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반응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수소폭탄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외전으로 수소폭탄과는 반대가 되는 네. 아주 극과 극의 주제를 준비하셨다면서요. 아우, 수소폭탄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게 있는 주제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더 반대쪽으로 가볍고 뭔가 좀 이색적인 그런 부분을 좀 찾아 나서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색 열전. 사실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6.25 전쟁하면서 네. 비례포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지 아, 않습니까? 비례포. 네. 이런 것 혹시 더 없느냐, 그런 제작진 분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더 소개해 달라.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비슷한 무기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그때 딱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조직이 떠올랐습니다. 조직.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2차 세계대전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2차 세계대전사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나라의 어떤 조직에서는 이런 이색 무기, 괴짜 무기를 만들도록 아예 장려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바람을 이용한 무기를 갖고 시작을 해볼까 바람. 합니다. 저희 그 태평양전 때 일본 풍선 날린 거 그거 아니에요? 아, 미국으로 풍선 날려보낸 거. 일본의 후고 풍선 그러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트 기류에다가 풍선을 날려 보내갖고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에까지 폭탄을 실어보낸 그런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그건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 사망 사고가 날 정도의 소풍 왔던 선생님 뭐 맞아요. 애들 때 사실 그런 의미의 바람을 이용한 무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용한 걸 갖고 와봤습니다. 바람을 이용한다. 네. 우리도 바람을 이용한 무기가 예전에 있었죠. 바람을 극복하는 활. 이거 있잖아요. 독침 같은 거 푹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그렇지, 입바람을 이용하는 거지. 그거. 네, 입바람. 그거랑 오늘 되게 비슷한 겁니다. 입으로 훅 불면은 좀 뭔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더 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압축. 이거 주사기 바람.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어. 멀리 뭔가를 쫙 쏘아보내는 이런 무기를 처음에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게 무기로서의 전쟁에서 효과가 있어요? 네, 대개 이런 것들은 장난감으로 많이 쓰이죠. 네. 왜 우리 뭐 애들 장난감 중에서 너프건. 너프건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발로 밟아서 쏘는 공기 로켓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은 서바이벌 동호인들이 많이 네. 하는 에어건이나 저도 좋아하는 에어건. 아니면 수렵할 때 쓰는 공기총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위력이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위력이 세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한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굉장히 근데 2차 대전이면 일본이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럼 그게 아니라면 반대쪽에 자유진영에서는 영국이 역시 영국이 가능성이 나오군요. 영국이. 정확합니다. 역시 뭔가 좀 이상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그 두 나라가 생각이 나죠.
네, 영국에서 바로 이런 압축 공기를 이용한 무기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까지 한 거예요? 네, 보급까지 하고 더욱 놀라운 건 의외로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미까지 본 케이스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 괴랄한 무기가? 네.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영국이 우리가 뭐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무기를 만들어요? 화약 무기 만들어서 그냥 보급하면 되지. 화약무기가 훨씬 더 사거리도 길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국도 항상 그렇게 사정이 넉넉하던 것만은 아니었죠. 영국의 위기는 역시 프랑스가 독일의 전격전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면서 영국군이 갑자기 해안으로 밀려서 됭케르크에서 겨우 있는 배 없는 배 다 동원해서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철수 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에 파견됐던 영국 원정군이 너무나 많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왔죠,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이 막강한 공군들이 쫙 날아와서 폭탄을 퍼붓고 거기서 바다 건너 상륙정들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다들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부터는 급한 대로 병력 충원하기 위해서 막 예비역들이나 뭐 그냥 자원자를 소집해서 향토방위대, 홈가드 같은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무기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게 정상적인 무기들로는 보급이 금방 안 늘어나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다. 우리 뭔가 좀 얼기설기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먹힐 만한 것들은 다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특히 이 문제를 갖다가 되게 많이 신경 쓰게 된 것이 해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은 바다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바다 건너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부터 장악하고 이 공중에서 지상의 표적들 그리고 영국의 함정들을 다 공격을 해서 먼저 싹 청소한 다음에 넘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각 함정에 충분한 대공화기를 지급하는 게 당장 이슈였어요. 특히 영국은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물자들이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이 상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선들도 독일 공군의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선들에게도 대공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대공포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대공화기 너무 지금 수요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상선에는 이런 화기 말고 다른 거. 약간 좀 허접하죠. 원시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압축공기 대포를 갖다가 지급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도시 규모 전투도 아니고 네. 바다에서 대공화기로 압축 공기 근데 가능한 게 폭격기가 내려오면서 극강한 폭격하잖아요. 그럼 거리가 가까우니까 뭔가 맞출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그 쉽지가 정도로 않지. 그러니까 급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영국 해군이 1940년 초에 영국의 공구 회사 중에 홀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홀만? 이 홀만 브라더스 공구가 뭘 주로 만드는 회사였냐면 공합 공구. 왜 우리 카센터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휠 같은 거 조이고 할 때 두두둥. 여기 뭐 컴프레서 연결해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공합 공구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너네 압축 공기 잘 나오니까 요거 갖고 폭탄 같은 거 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겠니? 하니까 뭐 뚝딱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간단하게 만듭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대공용 에어건인데 에어건이 뭐 복잡할 게 있나요? 이건 그냥 강선 파는 것도 없고 그냥 쇠파이프에다가 끝에다가 압축기 컴프레서 같은 거 달아서 폭탄 같은 게 금방금방 내려와서 당기면은 붕붕붕붕 날아갈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대포를 갖다가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약도 복잡한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수리탄 넣자. 수류탄을 넣고 쏜다고요? 네. 유탄 발사기네, 그러면. 수리탄 발사기 거의 유탄 발사기인데 그 당시 영국이 쓰던 게 밀리스 밤이라고 하는 수리탄을 썼어요. 수리탄은 시한신관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핀 뽑으면은 몇 초 뒤에 터지는데 이 신관은 날아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3.5초로 딱 통일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붕 쏘면은 퓨 3.5초간 날아가서 뻥 터지는. 날아가면서 안전핀이 뽑히는 거네요. 그렇죠. 날아가면서 신관이 작동을 해갖고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쏠 때? 공압을 잘 조절해갖고 요걸 뽕뽕뽕 쏘면은 대략 한 600피트, 600피트면은 높이 180m?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 정도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연사력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척척척척 들어가서 뽕뽕뽕뽕 최대 약 분당 30발까지 쏠 수 있게. 많이 쏘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행기를 막겠다고 지금 배에 설치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압축 공기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연결해서 놓으면은 압축 공기 통 하나에 한 50발까지 쏠 수 있게. 그거를 지상전에서 근접전에서 쓰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컴프레서가 크잖아. 그래서 갖고 다니기가 힘들지. 그렇네. 50발 쏘면은 다시 압축 다시 공기 압축해야 채워야 되고. 되잖아. 그럼 아. 이것도 다시 채우고 하는 게 일인데 그렇네요. 네. 배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네. 배에는 컴프레서나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압축 공기 뭐 여러 용도 쓰는 거 밸브 열어갖고 다시 채워갖고 누군가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배 운용하기가 편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해군에서 딱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거 이거 뭔가 과정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 30발을 쏴서 제대로 날아가는지 제대로 터지는지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응. 당연히 시험장에 갖고 가서 이거 갖고 한번 쫙 쏴보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워낙 조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시험장에 갖고 가서 딱 높으신 분들 와 계시는데 딱 자, 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쫙 하니까 공합을 잘 안 맞추면은 너프건도 우리 응. 이거 잘못 코킹하면은 있어. 풍 하는데 안 날아가고 조금밖에 안 날아가는 응.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갖고 핑 당겼는데 압력이 세갖고 픽 하고 나. 하고 이제 한 10m 날아가다가 그냥 큰일 떨어졌어요. 나는데 10m는. 근데 이게 마침 그 높으신 분들 보고 있는 그 앞으로 이렇게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참관단 앞에 있던 마침 시험 소장 장교가 계급이 중령인가 그랬는데 순발력이 있어갖고 잽싸게 가갖고 그 떨어진 수류탄을 들고 그 옆에 있는 양동이에다 팍 집어넣었어요. 원래 수류탄은 그런데 집어넣어서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하게도 그것까지 불발이어갖고 양동이에 들어가서 피식 꺼져버렸어요. 천운이네. 네, 그래갖고 이 성깔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 따위 뭐 쓰레기 무긴 당장 치워버려라고 할 텐데 응. 전쟁이 급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했는데 그 다음엔 다행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에 30발씩 하늘로 슉 날아가서 뻥 막 터지는 걸 보고서 그냥 저때 보이네. 아유 우리 급한데 뭐 상선에 저런 거라도 지급하자 하면서 즉시 채택 꽝 도장 찍어주고 1000개 만들어 오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 38이라는 게 육군이 그냥 뭐 달려서 보병이 뛰면은 꽤나 많이 떨어지는 느낌일 텐데 네. 비행기가 날아올 때는 저희 왜 요즘에 함에 달려 있는 함포들 보면 거의 선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선으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맞추기 힘든데 30발 이게 효과가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효과가 없어 보이잖아요. 조준하는 것들도 정말 허름해 보이는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는 아주 그래도 발전된 항공기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의외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생각을 못한 거죠. 저런 걸로 우리를 맞출 거라는 그런 거. 맞습니다. 어디 탑재했다고 했어요? 상선에 탑재한 무방비 겁니다.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독일 폭격기 입장에서는 오 손쉬운 먹잇감. 상선에는 뭐 기관총도 제대로 못 달던 시절이었으니까 야 저거 좋은 먹인데 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가고 또 그 당시에는 폭탄을 자유낙하 투하시키는 거니까 명중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되겠어요? 밑으로 가까이.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야 하죠. 돼요. 네. 그러니까 딱 적의 선체의 가운데를 노리고서 초저공으로 날아와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폭격수들한테 하는 말이 적 함을 공격할 때는 적함의 마스트 높이까지 내려가라. 최대한 낮게 내려가서 떨어뜨려야 잘 맞는다. 그래서 초저공으로 날아서 아주 과감하게 접근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빵 장렬을 시키는 폭격 방법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홀만 발사기에 쏠 수 있는 고도는 낮았지만은 상대가 초저공으로 공격해 오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다 왔을 때 저걸 빠바바바박 쏘면은 수류탄이 빠바바박 터지면서 갑자기 시야가 확 까매지는 거예요. 포연이 막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지. 이거 진짜 강력한 대공포가 있나 보다 하면서 막판에 갑자기 확 조종관을 꺾을 수도 있고. 약간 느낌이 해상 비례포인데 일단 쫓아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진로를 틀으면은 폭격을 못하고 앞으로 비켜가거나 수류탄 자체가 파괴력은 크지 않지만은 파편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바바바바박 기체에 박히기도 하고 가끔은 유리창도 깨지고 하니까 독일군들을 엄청나게 당황시키는 효과.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선을 공격할 때는 제대로 된 폭격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좀 약한 항공기들이 하자판인데.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선급 폭격기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해군이 쓰던 수상기들. 그렇죠. 수상기는 원래 수상기들이 폭격기가 공격하는 아니니까.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1940년 8월에 이제 하일랜더호라는 상선이 이렇게 무방비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독일 하인켈 수상기 2대를 한꺼번에 격추시킨 일도 있었어요. 전과가 있네. 이러면 영국 해군은 완전 신나서 야 확대. 맞습니다. 영국 해군도 사실 이게 그래 이건 뭐 안 돼도 어차피 비용도 적으니까 그냥 해보자라는 심으로 했는데 이게 의외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독일 수상기까지 격추시켰습니다고 하니까 엄청 감격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 상선이고 뭐고 이제는 다른 함정에도 쫙 퍼뜨려. 근데 어선들 같은 경우는 이때도 증기기관 여전히 많이 쓰던 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군함들 같은 경우는 증기 터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고압 증기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러니까 공압 말고 고압 증기를 쓸 수 있는 버전으로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홀만에게 요청을 해갖고 이 고압 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버전까지 만들어서 이런 데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속정, 소해정, 심지어 구축함에까지 홀만 발사기가 배치가 돼요. 이거 뭐 칙칙폭폭포네. 그래갖고 이게 심지어 처칠의 귀에까지 들어가갖고 처칠이 딱 이제 함정대 시찰할 때 딱 이것까지 견학을 합니다. 그러고서 처칠도 이거 쏘는 거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구만. 약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겠구만 하면서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심지어 한때 해군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이 김에 더 보급시켜 막 그래갖고 이게 개량이 더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고도 1000피트까지 그렇게 많았어요? 300m까지 올라가게 개량도 되고요. 결국 전쟁 기간 동안에 무려 4,500문이나 만들어서 진짜 많이 보급이 만들었네. 됩니다. 그리고 이게 쓰다 보니까 압축 공기로 쏘는 거니까 이게 꼭 수류탄만 쏠 필요가 있나? 딴 것도 뭔가 그냥 꽂아서 쏘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비교적 안전하게. 그래서 나중에 별걸 다 꽂아 쓰는데 이를테면 조명탄 쏠 때 효과적이게 조명탄은. 조명탄 진짜. 팍 쏘아 올릴 때도 쓰고 또 이제 코만도들 우리 지난번에 그린벨에 했지만은 코만도들이 독일의 대서양 방벽 곳곳을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절벽 같은 데 딱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고리 던져서 올라가려면 그 갈고리도 집어넣어 갖고 그걸로 풍 쏴서 걸리게 만들어. 걸리게 만들게 하는 뭐 그런 용도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방금 이제 바람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게르만스키들도 이런 걸 했거든요. 아 그래요? 독일도 이런 걸 썼는데 지금 영국은 전쟁 초반이잖아요. 가장 영국이 힘들었을 때. 맞아요. 독일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막바지. 후반부죠. 1945년이었습니다. 네. 독일의 과학자 지퍼마이어 박사가 너무 많은 연합군 폭격기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냐는데 이 지퍼마이어 박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폭격기들한테 강한 바람을 쏘게 되면 기류가 불안정해서 얘네가 폭격을 못한다. 그런 내력이 있어. 네. 그래서 바람 대포를 만들었어요. 네, 린트 카논을 만들었죠. 예산까지 타냈어요. 어허. 예산까지 내서 시연을 한번 해봐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저기다 송판을 놓고서 25mm짜리 송판을 놓고서 딱 쐈어요. 200m 거리에서 송판이 빡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나치 지도자들이 보고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그럼 이걸 갖다가 위에다 쏘려면 어떻게 되냐? 위에 폭격기에다 쏘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컴프레서가 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커야 되니까. 저 공장만큼요? 이렇게 공장만큼 큰 컴프레스가 있어야지 바람을 그 위까지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사기꾼 새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안 되는 나라들은 특히 나치 독일이 막판에 뭐가 있었냐면 1945년에 뭔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 무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무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애들이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이 몰렸어요. 그때. 그래서 예산 타서 꿀꺽해서 도망가는 애들, 스위스로 도망가는 애들. 세상에 이런 일이 특집되는 네. 거죠. 최 박사님께서 이거 바람 공기 저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렇죠. 이 전쟁 초반에 아무도 예상 못할 때 작게 만들어서 보급해갖고 성공한 영국이랑 나중에 뭔가 좀 크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낭패를 본 독일 이게 참 비교가 됩니다. 그 상 중에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참 아이고 참 저런 생각까지 하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영국 하면 참 특이한 무기 많이 만드는 나라니까 그런 과학자나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과학자들의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사장시키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영국은 전쟁 초반에 밀리면서 이 압축공기 대포 안 먹힐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먹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야 이거 좀 믿어주면은 더 큰 것도 해볼 수 있겠는걸? 라는 생각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돼요. 네. 그러면서 아예 이걸 갖다가 그래 조직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대로 된 활동판을 깔아주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이런 압축공기 홀만 발사기 같은 걸 연구한 팀이 원래는 영국 해군 내에 대공무기 원래 개발하고 하던 무기체 개발하던 실에서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캐나다 출신의 화학자였던 찰스 구디브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이미 전쟁 초부터 다양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 영국 해군에 굉장한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 홀만 발사기를 갖다가 발굴한 거 외에도 이 양반이 굉장히 큰 일을 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됭케르크 철수대였습니다. 프랑스 해안에서 수많은 철수 함정들이 들어가서 병력을 빼오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늘에서는 내리꽂는 슈투카들이었지만은 바다에서는 독일의 기뢰가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독일 하면은 어떤 기뢰에 또 기술이 높았냐면은 지난번 저희가 원산항 소해 작전에서 봤듯이 자기 감은 기뢰가 되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자기 감은 기뢰라는 게 뭡니까? 선체가 딱 지나가면은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자기장이 교란되면서 변화하는 자기장을 딱 캐치해서 뻥 터지는 게 자기 감은 기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 이 배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해야 걸릴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이 선체에 남아있는 잔류 자기장을 갖다가 없애줘야겠다. 이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고안해냅니다. 어떻게 없어요? 철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철은 대부분 약한 자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배 주변에 전자석 코일들을 갖다가 설치해 갖고 얘가 만들어내는 그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장이 상쇄가 돼 갖고 그 왜곡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 네, 노이즈 캔슬링처럼 이 자기장 캔슬링을 하는 방법이죠. 딱 이 방법을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디가우징이라는 이름도 붙입니다. 왜 우리 디가우징이 뭡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거 폐기할 때 자기장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보 싹 지우려면은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갖고 그 안에 정보 싹 지우잖아요. 그것도 디가우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몇자가 아니라 훌륭한 분인데요. 천재. 아, 그렇죠. 과학자로서도 훌륭하고 그만큼 아이디어가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구디브 박사 같은 분들이 마침 이 부서에 많이 모여있길래 이런 분들을 모아갖고 부서를 딱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Department of Miscellaneous Weapons Development였어요. 진짜 자, 우리가 miscellaneous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잡다구리한 그런 뜻이잖아요. 잡다구리한. 왜 우리 미스크라고 보통 약자로 쓰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영국스럽다 진짜 이거는. 네, 영국식 유머가 좀 위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디가우징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홀만 것도 그렇고 정말 괜찮았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무기들이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 양반들이 그 괴짜 기질을 더더욱 발휘하면서 그래, 한번 신나게 우리 이색무기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화약무기 덕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켓 덕후들. 야, 우리 로켓 갖고 뭐 재밌는 무기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로 막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정이 다급한 것 치고는 참 그런 사람들이 네. 마인드가. 로켓이라는 게 뭐 큰 제대로 된 로켓이 아니라 왜 우리 조그맣게 쏘는 고체 연료에서 장난감처럼 뿡뿡뿡 폭죽같이 쏘아 올리는 아주 간단한 무기들을 응용을 해서 뭔가 하늘에 이것저것 던져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하늘에다가 뭘 던지면은 적기를 잡기에 좋을까요? 하늘에다가 던져? 네, 그물. 그물. 네트, 또 슬링, 사슬탄. 슬라임. 여러분들도 그때 계셨으면 DMWD 갈 그런 자격이 있었나 봅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이 당시에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엄숙한 부서였으면 너 장난하냐? 너 가서 당장 나가. 너 나가.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여기서는 부서에서 진짜. 오 그래? 재밌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우리 옛날에 카우보이들이나 동물 잡을 때 쓰는 것 중에 올가미? 이렇게. 올가미도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밧줄에 양쪽에다 줄을 매달아갖고 아, 돌린 다음에 다리에다 확 슉 던지면. 다리에 던지면은 여기 발에 딱 감겨갖고 발목에 감겨갖고 바당 자빠지는 이거 있잖아요. 유성추. 네 맞아요 유성추.
유성추, 사냥추 그런 식으로 불리는데 야 요런 걸 던져갖고 비행기를 휙 감았어. 그래. 저거 프로펠러에 맞아봐. 프로펠러에 맞으면 100% 푹 하고 감겨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적기가 굉장히 저공으로 날아와야 되나? 그렇죠. 아무래도 저게 걸리려면은 저걸 아주 높이까지 쏘기는 힘드니까 적당한 높이로 오는 것들을 촥 저걸 던져갖고 또르륵 어딘가 감기게 하면은 그렇죠. 베스트는 역시 프로펠러에 감기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걸 사람이 던질 수는 없으니까 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켓 덕후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걸 그래서 로켓에 매달잖아요. 로켓에 매달아가지고. 네. 아. 이 로켓에다 저걸 매달아서 쏴보자라고 해서 진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효과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대단하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켓에다가 쏘는데 로켓에 강철 와이어를 매달아요. 그래서 강철 와이어를 쭉 끌고 가는데 이 뒤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추가 아니라 낙하산을 답니다. 파라슛을. 천천히 그래서- 내려오게. 네, 파라슛 앤 케이블 PAC라는 무기도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게 적기가 날아오면은 이걸 빠박 쏩니다. 그러면 하늘로 슈 500피트까지 날아간 다음에 낙하산 펴진 강철 와이어들이 쭉 이제 와. 장막이 쫙 쳐지는 거죠. 이거 그럼 알지? 비행기가 날아오다가 이게 뭐야 하다가 쓱 거기 갖다가 덮쳐버리게 그럼 되면은 푸락 감기는 거지. 감기죠. 어. 이게 만약에 프로펠러에 제대로 감기면 그럼 그냥 추락. 날개에 감겨도 효과가 있는 거야. 어. 날개에 감겨버리면은 이 낙하산이 저게 되게 튼튼한 낙하산으로 만들어갖고 날개 한쪽에 감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끌려가면서 낙하산이 이쪽에 아. 펴지니까 밸런스가 이쪽으로 무너지는 거. 한쪽으로 항력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휙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럼 비행사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한쪽에서 그렇지. 뭔가 팍 잡아당기는 효과가 아. 나니까 순간적으로 기체가 중심을 잃고 이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조종의 애로사항이 꼽히게 되겠죠. 나도 모르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무기 같은데 이게. 아니 근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상선 쪽에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게 배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온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 있는 커튼들이 에어 커튼들이 쫙 늘어져 있으면 비행기는 가다가 눈앞에 갑자기 선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뭐야? 하늘수공 팍. 물론 뭐 이게 명중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은 어쩌다 하나 걸리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무기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1941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 독일 폭격기들이 의외로 많이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특효를 발휘한 게 밤이었어요. 밤에. 안 보이니까. 네. 밤에 또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잃으면은 더더욱 혼란 상황에 빠져서 추락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나중에는 이 PAC도 개량을 해서 파라슈트만 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중에 폭탄까지 매달아갖고 잘 걸리면 확실하게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뇌로서 발전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국의 기록에 의하면 확실하게 이 무기로 PAC로 격추시킨 독일 항공기가 9대나 된다고. 굉장히 많네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슈투카도 잡은 적이 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 이 효과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을 때 최소 35척의 상선이 이 PAC 덕에 독일 공군의 공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게 초창기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의 네. 임시방편이 성공했다라고 봐야지 나중에 가면 독일군 공군 조종사들도 어느 정도 대비는 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독일 쪽에서도 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선체 중앙을 노리는 게 아니라 선체 후미를 노리고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각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만큼 우리 쪽을 쏠 수가 없다. 그래서 폭격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효과가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아이디어도 영국만 낸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또 어디서 냈을 것 같아요? 1번. 일본 비슷한 국가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섬나라. 일본도 비슷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만든 거는 박격포로 쏘는 겁니다. 박격포. 보병용 박격포에다가 캐니스터를 갖다가 쏴요. 그래갖고 캐니스터 안에는 자탄이 7개가 들어가요. 고도 약 400m까지 올라가면은 이 캐니스터가 딱 분리가 되면서 그 안에서 자탄이 살포가 되는데 그 자탄에는 낙하산이 하나씩 매달려 있어갖고 낙하산이 쫙 옆으로 좀 퍼지면서 50m 반경에 좀 뿌려 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은 파괴를 시키는 그런 무기로 기획이 된 거죠. 이게 개발된 게 되게 일찍이에요. 1940년도에 이걸 처음에 일찍 개발했는데 했네.
그래서 이게 실험에 들어간 게 1941년, 42년 요 무렵인데 그때는 윗분들의 반응이 좀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아직 본토가 공격당한 게 아니니까. 이거 좀 너무 조잡한 것 같다. 이거 좀 더 잘 만들어 와봐라고 하면서 실전 배치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1944년이 되니까 점점 더 이제 본토방공의 목이 쏠려오고 하다 보니 야 뭐라도 없어? 계속 조색탄 만들어 왔는데요. 아 그래 그거라도 해보자 하면서 그때서야 지식화돼 갖고 1944년도에나 제대로 배치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굉장히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미국의 폭격기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훨씬 공격 패턴이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저고도에다 좁은 범위에 뿌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지가 힘든 폭격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었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는 기록상으로는 제가 확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B-29엔 당연히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지나니까 미 항공모함들이 일본 근해까지 들어와서 이제 저고도 폭격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구레 군항이지 않습니까? 구레, 네. 구레 군항 폭격이 컸는데 구레 군항 방어에 일본 해군이 이걸 좀 배치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색탄을 쏴갖고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은 함재기들 들어오는 뭐 콜세어 같은 전폭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5기를 격추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이런 좀 황당한 아이디어는 적이 좀 정신 차리고 대응 전술을 발전하기 전에 이것도 빨리 써먹어야 된다. 영국은 1941년에 독일이 방심하고 있을 때 빨리 써먹어서 조금 재미 보고 이게 또 43년 되면 그래서 다시 다 걷어들여요. 영국은. 영국은 벌써 다 써먹고 걷어들인 무기를 이렇게 늦게 투입하니까 별로 재미를 못 본 거겠죠. 자, 다시 영국을 한번 뉴턴을 해봐서 그 잡다구리 부에서는 또 다른 뭐 무기 만든 거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야 이것도 돼? 하니까 그때부터 더욱 신나갖고 신났네. 아까 얘기 나왔던 것도 실용화에 옮깁니다. 공중에다가 그물을 치는 아, 예. 그물도 쳐요? 그물도 쳐보자. 그물 왜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 왜 그 얘기했냐면 스파이더맨. 예전에 저희 동네에 진짜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그물을 쳐놨었어요. 참새 잡는다고? 참새 잡는다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냥 그 생각에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물을 쳐요? 그물을 갖다가 기구에 매달아서 아예 하늘에다가 오래 떠 있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띄운 게 바로 저런 기구입니다. 저 줄이 지금 그거 그물이에요? 저 밑에 보시면은 줄이 쫙쫙 내려와 있잖아요. 저건 아무래도 가치 있는 여러 거점들을, 가치 있는 표적들을 지킬 때 많이 씁니다. 주요 관공서라든가 뭐 이 그러네. 지휘 통제 시설 같은 주변에 저런 조색 기구들 많이 띄워갖고 혹시 저공 폭격을 시도하는 그런 비행기들을 못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방벽을 채우는 거죠. 저거는 잘 안 보이게 굵은 밧줄도 아니고 우리 가늘고 튼튼한 줄이 뭐가 있습니까? 거미줄. 기타줄. 피아노선이 대표적이죠. 아, 피아노선. 네. 저기다가 또 기반 장치들이 들어있는 것이 늘어뜨린 줄에 폭약도 매달고요. 그 위에 낙하산도 매달 놓습니다. 저 뭐 거의 부비 트랩인데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불빛. 만약에 적의 적기가 저공으로 침투해서 공격을 해들어오다가 저 기구 밑에 있는 선에 딱 닿으면 역시 날개가 걸리면 터지겠지. 줄이 쭉 끌어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매달려 있던 폭탄이 쭉 그 줄 타고 내려와서 날개를 향해서 쭉 내려와서 날개에서 뻥 터지는 겁니다.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저런 줄이나 그물 같은 걸 달아놓으면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줄이 떨어져 버리면 그 폭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닥에. 오, 어떻게 그것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저런 무기일수록 부작용이 클 것 같아요. 네, 저게 부작용도 제법 있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뭐 날씨가 안 좋으면은 끊어져 갖고 이상한 데 날아가서 또 저기 폭탄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잘못 이상한 데 떨어져 갖고 민간인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었고 당연히 독일군이라고 해서 저거 냅두겠어요. 막 기관총질해 갖고 저런 걸 좀 미리 격추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달려있는 피해가 폭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전과로 따지자면은 이 전쟁 기간 내내 독일기가 한 102기 정도가 걸렸고요. 최고의 효과인데. 꽤 많이 잡았네. 걸린다고 근데 다 폭발한 건 아니고 한 66기 정도가 그래도 많이 잡았네. 격추되거나 아니면은 큰 손상을 입어서 불시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것도 나름의 역할을 한 이생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느낌상 이제 아이디어가 떨어져 가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
이제 슬슬 뭔가 한계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색무기라는 게 적당히 쓰면 좋은데 과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행히 영국은 저때쯤에 전공법으로 해결했죠. 이제 미국에 이제 물자도 많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고 미국 물자도 들어오고 제대로 된 스피트파이어, 미제, 여러 가지 썬더볼트나 머스탄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제 전공법으로도 제공권을 장악하니까 그 부작용을 크게 겪기 전에 전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DMW-D도 자 이제 우리가 대공 분야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또 영국의 골칫거리가 바로 유보트였죠. 그걸 아직도 계속 거칠거리니까. 독일도 계속 스노클 같은 거 개발하고 신형 추진 체계들 만들면서 유보트 성능을 개량해 가니까 야, 이 유보트를 확실하게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 팀에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까? 하고 해서 만든 게 또 굉장히 유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폭탄 해지오그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색이 아니라 굉장한 성공작인데 사실. 맞아요. 저건 굉장한 성공작입니다. 저 뒤에 로켓으로 폭내가 24개인데 24개를 한꺼번에 빡 쏴갖고 지름이 한 40m 범위에 저 24개가 다다다다닥 입수해갖고 쭉 가라앉으면서 한꺼번에 뻥 터지죠. 저거에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폭내는 구축함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떨어뜨렸어요. 한 발 한 발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유보트 코스에다가 떨어뜨리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보면 걸린다 분명히. 한마디로 이게 게임에서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이제 장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게 예전에는 한 방을 타겟팅해서 맞춰야지만 유보트가 타격을 입었는데 장판기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끝에 살짝이라도 장판 밟으면은 이거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걸 바로 DMW-D가 만들어낸 거죠. 이 폭내에 카페트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저 해조가 또 데이트를 치면서 역시 또 으쓱 우리가 비행기만 잘 잡는 게 아니야. 유보트도 잘 잡어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이 모든 걸 다 해결했네요. GWM도 훌륭한 조직이었네요. 네, 저걸로 유보트 50척 이상 격침시켰죠. 1등급이십니다. 어마어마해. DWMD가 잡은 기체하고 유보트 합하면은 이거 영국 전체 군대에서 잡은 거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러면 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다 성공한 건 아니고 네. 진짜 괴랄한 이런 무기도 있었는데 실패해도 돼요. 저거 이 정도면 실패해도 됩니다. 저거 다큐멘터리에서 그 괴랄 무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Great Panzerdraum이라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저게 뭐야? 무기라고요? 네, 저게 양쪽에 큰 바퀴가 있고 저 바퀴살에 뭐가 달려 있죠. 이게 뭡니까? 로켓? 로켓이 달려 있어요. 아 로켓을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요. 그 조직이. 네, 로켓 덕후들이 많으니까. 아, 굴러가면서 로켓을 발사해요? 로켓을 점화하면 저 로켓의 힘으로 저 바퀴가 굴러가게 만든 거예요. 야, 저 정말 영국답지 않습니까? 저거? 아, 엔진이 아니라 로켓의 힘으로 근데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저거는 가다가 아군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저게 영국 해안에서 테스트하는 실험인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참신하고 좋은 거 같아요. 저게 왜 저걸 만들었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준비하면서 만든 겁니다. 아. 튼튼하게 철로 만든 저 구조물에다가 저걸 어디 싣고 가냐면은 상륙정 1파에다 싣고 가는 겁니다. 보내는 거 적진했다가 네, 해안에 당연히 독일군의 방어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갖다 전공으로 막 뚫고 들어가려면은 힘드니까 독일군이 쇼킹하게 만든 무기를 먼저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 폭약이 만약에 장착이 돼 있다면 가서 올라가서 뻥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바퀴가 무려 시속 100km까지 낼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무시무시한 바퀴가 시속 100km로 막 해안을 향해서 깜짝 달려오면 놀라죠. 방어하는 독일 입장에서 혼비백산할 거 아니에요. 저게 또 한 개만 아니라 수십 개 같이 온다고. 그럼요. 수십 개가 한꺼번에 달려오고 저 바퀴 중간 축에는 폭약을 1톤을 넣어올린 아유. 거예요. 저게 진짜 성공만 했다면은 네. 근데 100km가 아니라 1km인데? 멈췄어. 또 멈춰버렸어 지금 가다가. 이게 모래에 막 처박혀갖고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 로켓 분사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저게. 네, 양쪽에 그게- 달린 게. 곧바로 저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추진력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막 돌고 아까 우리한테 쓰러지고 이거 코끼리대 코끼리 지금. 예전에도 저런 게 있었던 게 그 소한테 불 붙여서 달려가게 한다거나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해서 소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걸 테스트하던 도중에 높으신 분들이 보니까 저기다 폭약을 1톤을 싣는다고? 막 가다가 낭비다. 잘못해서
상륙정이 피격당하기만 해봐. 그렇죠. 그러면은 대폭발이 일어나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난다. 상륙정 다 부서지겠다. 저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아군의 피해가 훨씬 클 수도 있겠어 해갖고 중간에 포기. 저건 안 되겠다. 포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저렇게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노르망디 세력작전 뒤에 멀버리라는 급조 수상항구를 만들어서 큰 활약을 했는데 역할이 컸죠. 그런 것들 만드는데도 DMW-D가 많은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멀버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역할을 네. 많이 하고요. 저거 외에도 뭐 낙하산 투입할 때 찌프 정도도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해보자. 근데 그러려면 속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역시 로켓 덕후다 보니까 밑에다 놓겠어. 이 역분사 로켓을 달자 거기다 밑으로 떨어지다가 속도를 늦춰갖고 근데 그다 이제 뒤집어진 것 같은데. 5만 군데 로켓을 달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같은 히트작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이색 부대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색이 아니라 혁신 부대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기와 인재만 적절하다면 정말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측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이 진짜 제대로 먹힌 혁신이 나오기까지에는 좀 바보 같고 실패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한 10개, 뭐 5개, 10개는 나와야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못 견디고 뭐든지 뭐 좀 튀는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혁신적인 무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 당시에 DMW-D가 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쓰이는 게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아까 같은 조세 끼고 있잖아요. 저 새끼가 지금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네. 요즘 드론전이 한창이잖아요. 러시아가 요즘 조세 끼고 띄우고 있어요. 드론 그물로 많이 잡죠? 네, 드론도 의외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드론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물 치는 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런 형태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대방을 격추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이제 소극적 방어 혹은 회피입니다. 저런 걸 해놓음으로써 상대 비행기들은 저쪽으로 못 가고 다른 걸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방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고고도만 잡아주는데 적어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놔둬주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유고내전 할 때도 보면 코소보 할 때도 보면은 디코이나 이런 것들 더미도 네. 타차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 효과를 주잖아요. 회피를 하면서 우리는 방어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혁신. 혁신이죠. 네. 일종의.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색 무기들과 또 그 이색 무기를 만들어낸 활용하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그냥 이색 무기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조직까지 갖고 온 것의 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괴짜 과학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상상을 해보고 이런 성과를 갖다가 쫙 펼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큰 영감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전쟁의 기술이 급변하고 있고 뭔가 이 양상이 확 바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런 괴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한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학적인 지식이 가미된 이색 무기 열정까지 지금까지 원년 멤버들이 준비한 외전 시리즈를 쭉 들어봤는데 와 정말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런데 뭔가 십이지장 한 켠이 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멤버 한 명이 부족하지요. 네. 그 멤버 다음 이 시간에 뉴 멤버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무대는 유럽입니다. 네. 하나의 전쟁을 바라보는 네 개의 시선 4eyes 3기가 출범했습니다. 역전다방팸에 새롭게 합류한 안병옥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대전의 프리퀄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독일은 많을 때는 300개가 넘었습니다. 제후국들이. 제국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땅도 있고 예. 공작이 다스리는 공작, 땅, 백작, 300개 넘는 왕국으로 제후국. 쪼개져 있었던 거죠. 예. 이들 강대국들끼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충지대예요. 제로지대가 있어야지. 전쟁을 해도 완충지대에서 싸우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독일 땅은 그 안에서 막 치고받게 하면은 대리 전쟁도 시키고. 그렇죠. 그 완충지대에 갑자기 합쳐갖고 하나의 또 강대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 질서가 깨지는 거죠.